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소폭 오르면서 또 반등세를 이어가나 싶었습니다만 이내 상승 흐름을 거두고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발목을 잡았고요. PCE와 GDP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소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또 한바탕 또 소란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달러엔 환율 155엔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와 메타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메타는 장 마감 후 또 이렇게 시간 외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 폭락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테슬라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더 중요시하는 시장 양상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이 또 고비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2차 전지 동반 상승에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증여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부동산을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닌 돈을 받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저가 양수란 무엇인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성적표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만 유일하게 0.11% 하락한 반면 S&P 500은 0.02%, 나스닥은 0.10%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편차가 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상승, 애플은 1.27% 오른 반면에 반도체줄 대체로 약세 보였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3%대 하락한 것을 포함해서 대만 TSMC, ASML, 마이크론 등도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메타는 정규장에서 0.52% 약세 보였고요. 일라이릴리도 1%대 하락세 보인 반면 화제의 중심에선 테슬라 무려 12% 급등 나와줬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편차가 큰 모습입니다. 우선 이날 시장에 상단이 제한됐던 이후 다시 치솟은 국채금리 때문입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란 우려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2.5%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 역시 강한데 이거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더불어 사상 최대 규모죠. 미 5년물 국채 경매 결과가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다는 평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겹치고 겹쳐서 10년물은 4.6%대, 2년물은 4.9%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어제 급등했던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급등한 주인공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제 발표한 1분기 실적은 모두의 예상대로 저조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저가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새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간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획대로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상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는 $220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보시다시피 웃돌았는데요.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장 마감 후 거래에서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인 383억 달러보다 그 중간값이 낮아서 장 마감 후 거래에서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부진에도 호언장담에 오르는 테슬라, 실적 호조에도 전망치 실망에 하락한 메타. 상반된 두 기업의 주가 흐름 보면서 역시 기술주는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홍해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공급 부족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WTI 기준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그리고 1분기 미국 GDP 예비치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인 만큼 큰 파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그 변화의 방향성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첸쿤 ADS 3.0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사측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구동 셰시와 오디오, 운전석을 통합한 제품으로 주행 시 사람과 비슷한 제어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대량 상품화하겠다 말해 본격적인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1년 안에 해당 시스템이 탑재된 10여 종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고 또 10만까지 50만 대의 차량에 첸쿤을 탑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또 다른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포니 AI도 사업 계획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요. 당국으로부터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받으면서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저가 전기차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문까지 활동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모습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더 이상 과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샤오미의 전기차 역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출시 한 달도 채 안 돼 주문량은 벌써 7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이미 올해 목표로 한 10만 대 근접한 수준인데다 지난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1년 내내 판매한 전체 물량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콕 집어 테슬라의 모델 3를 겨냥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을 제대로 공략한 건데 여기에 애국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날개 달린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에 손익분기점 역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첫 공개 때만 해도 샤오미 CEO는 5년 이상 손실을 입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손실은커녕 매출이익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요. 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만큼 내실 다지기가 끝나면 글로벌 진출도 순조롭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제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조만간 내놓겠다 밝혔는데 한 발 먼저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을 버텨낼 수 있을지도 업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통큰 배팅에 나서면서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경쟁시장국은 아마존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뽑히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 관련해 경쟁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달 CEO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동한 미스트랄과 인플렉션 AI에 대한 파트너십도 경쟁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각국 당국은 빅테크들의 거침없는 AI 투자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투자 성격과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숨가쁜 AI 레이스에서 혹여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틱톡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추쇼우즈 CEO는 즉각 소송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 관련 법률은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최대 36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중국계가 아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미국에서 퇴출되게 되는데요. 몸값은 우리 돈 70조 원에 육박해 인수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거리를 두는 분위기고요. 또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육박한 데다 틱톡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도 수백만 곳에 달해 후폭풍이 예상되고 소송전을 예고한 만큼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외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의 실적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한마디로 땡큐 테슬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머스크 CEO는 저가차를 포함해 신차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면서 시간 외 거래소부터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죠. 최근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이 폐기될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줬습니다. 아울러 머스크 CEO는 구체적인 신차 양산 계획 시점도 내놨죠. 그는 저가형 전기차를 포함해 새로운 모델 생산을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시작할 것이라면서 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신차 출시 계획을 훨씬 앞당겼습니다. 이런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저가차 생산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8.53% 올랐고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포스코 퓨처엠이 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이 5%대, 이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모두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 CEO의 말 한마디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을 믿지 않으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아라고 언급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머스크 CEO는 완성차 업체 한 곳과 완전 자율주행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라이센싱할 경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FSD 기술을 신차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죠. 한편 그동안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규제 승인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로보택시가 과연 테슬라의 노책이 될 수 있을까 시장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은 없을 것이라면서 테슬라는 결국 수천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줬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자 어제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라이콤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3%대 급등했습니다. 또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LG 이노텍은 11%대 상승했고 현대 오토에버와 세코닉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종목들이 활력을 되찾은 데 이어 삼성전자의 HBM 공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4조 원대 HBM3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AMD의 신형 AI 칩인 인스팅트 MI350에 12단적층 HBM3 D램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MD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D램을 HBM3에서 HBM3E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대가로 AMD의 GPU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거론됐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 삼성전자와 HBM 관련주가 주목받았고요. 이외에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한 것도 반도체 투심을 끌어올려줬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예상치보다 높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첨단 AR칩 이외에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요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에 몸집 큰 대형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PSK홀딩스가 10.59% 올랐고 한미 반도체가 8%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진테크는 7.94%,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각각 5%대, 4%대 오르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주목받고 있는 우주항공주는 어제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총 6천억 원 수준을 투자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 그리고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등 삼각체계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달 27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한국 로켓석학과 미국 나사 고위임원이 내정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초소형 관측위성 네온셋 1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나오자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이번 초소형 군지위성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18%대 올랐고 인텔리안테크는 357억 원 규모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컨텍, AP위성, 한양디지텍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미증시에서 불어온 반도체와 테슬라발 훈풍에 시장이 정말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상승 사건, 비슷한 영화 제목이 떠오르죠. 미증시에서 IT 실적 관련 시금석으로 보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매출 전망을 제시하자 IT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졌고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시장 2% 내외의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코스피가 2.01% 날아오르면서 다시 2,7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75선. 코스닥도 1.99% 강한 상승세로 86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역시 메이저 수급 주체가 들어와야지 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동안 외국인 계속 파는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 어제는 4,948억 원 다시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3,64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8,699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835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725억 원 사자세였고 개인만 2,442억 원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반도체주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전 거래일에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4.11% 시세 분출하면서 다시 7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5.15%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하며 18만 닉스를 코앞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청주에 새로운 디램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 어제 1.2% 강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와 더불어서 2차 전지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았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오르자 LG에너지솔루션이 4% 넘는 플러스권, 포스코홀딩스도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부를 켰는데요. 에코프로 BM이 5.14% 강세 기록했고 반도체 소구장주인 리노공업이 5.7%, 이오테크닉스가 7.14% 높은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9원 10전 내린 1,369원 20전. 미국의 PMI 쇼크에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 덕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개선됐고요. 또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실적 잠시 뒤에 증시타임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시고요. SK하이닉스 실적에 영향을 받을 반도체 소부장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지금이 반도체 소부장주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가 HBM 공정 관련 확대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주 중에서도 프리커서와 ALD 장비, EUV 장비 등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투자를 D램 선반 공정 캐파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요 업체들의 낸드 가동률 회복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가객과 시각 장비 소모품, 증착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탑핑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파크 시스템스를 꼽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HBM 캐파 확대에 따른 ALD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또 파운드리 시장에 연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6,000원 제시했고요. 파크 시스템즈는 글로벌 반도체 FAB가 증가하고 또 EUV 공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장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2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주 주가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동차 업종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내일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 1분기 매출이 39조 6,565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76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9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에 소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2.32%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깜짝 실적을 점치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차량이 집중적으로 팔리고 있는 데다 또 환율도 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현대차의 산타페와 제네시스 GV80 판매 인기 등으로 현대차가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 32만 원을 제시했고요. DS투자증권은 밸류표가의 가시성이 다소 희석되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며 현대차가 3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하반기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며 현대차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확인하시면서 자동차 업종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1분기 실적 시즌의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 관련 이슈들 머니쇼와 함께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좀 보합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참 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테슬라가 간밤에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내년에 테슬라는 많이 오르고. 모델 2 생산한다는 약속. 네. 그래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제시했던 그 시간표를 갖다가 제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건 또 오늘 우리 출연하는 또 한영희 대표가 또 이렇게 진단해 주실 거고. 뭐 일론 머스크 대변인은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시장에 예. 나와 있는 그 팩트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크리티컬했던 160불을 갖다가 금방 회복하는 정도의 탄력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는 840불이 버겁네요. 네. 거기 가니까 또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고 뭐 실적 우리가 다들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서 다 실적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다들 이제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기는 발표된 실적보다 향후가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막 미국 장도 퐁당퐁당이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잖아요. 이 소장님, 궁금합니다 이거. 소장님 다 외우셨잖아요 실적. 실적요. 네. 외웠다기보다도 지금 브리핑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네. 잠시 외운 거 보고 네, 브리핑 해주세요.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6,860억. 근데 이게 작년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었어요. 흑자 전환한 거죠. 예, 3조 4,023억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획 돌려서 흑자 전환했는데 규모를 보더라도 굉장히 놀랍죠. 시장 전망치가 한 2조 645억인데 이거보다는 한 40% 와. 시장 전망보다 높은 예. 상황이고요. 매출도 12조 4,296억, 전년 대비 144.3% 증가, 순이익도 1조 9천 거의 뭐 2조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딱 봐서는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 매일이 이 짜릿한 승부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매일 펼쳐진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예. 그렇죠. 그러게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지겹다 이런 소리 하실 것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롭죠. 매일매일 새롭죠. 예. 자, 오늘 바로 FR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 간밤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실적들에 따라서 주가 희비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 네. 테슬라는 또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메타였습니다. 네네네. 메타는 메타. 테슬라였는데 네. 메타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 지금 364억 달러의 매출을 냈고 EPS도 예상치보다 높은 4.71달러를 냈거든요. 근데 네. 아니 실적 잘 냈는데 왜 시간에서 이렇게 빠졌냐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2분기 예상치가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런 거였죠. 원래 2분기 매출 예상치가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준 거죠. 근데 예상치가 383억 달러인데 이 중간값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8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야, 니네가 가이던스를 줬을 때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면 이 중간값이 한 370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380억 달러보다 밑에다 보니까 그때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주자마자 이제 시간에서 쭉 빠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보통은 4분기가 성수기이기는 합니다. 광고 업체 특성상은 왜냐면은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들이 많이 될 때는 광고 업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1분기, 2분기에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실망했던 매물들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기대할 때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11%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뭐 모델 2 생산한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가 차량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출연 앞두고 어제 또 테슬라 끌어올리셨죠. 제가 이걸 끌어올리면 아, 그럼 대단한 상당히- 능력자고. 상당히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요? 한영희 수석이요? 그 정도는 그럼 그 그 정도는 정도는 대단하신 아닙니다. 분을 모신 거고. 예.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약속. 예를 들어서 모델 2 출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겠다면서요. 네네. 내년쯤에는. 내년쯤에 투입하겠다라고 우리 현대차 했습니다. 쪽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 그 생산 현장에다가 사람 대신에 이제 그 로봇이 투입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뭐 뉴스 플로우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어닝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어닝콜을 어제 다 네. 들으면서 네. 중요했던 내용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 2가 기존 생산 방식으로 이제 2025년에 생산 시작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산이 되냐 언박싱 제조 방식으로 되고 그 로보택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네임은 이제 사이버 캡입니다. 사이버 캡인데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어제 그 IR 자료에 나온 건데 로보택시에 대한 그 어플 UI U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다운 받아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그래 미국에서는 FSD가 일단 출시했어. 네. 북미 쪽에서 네. 출시했는데 이게 신호 체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한국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예. 교차로에서. 예, 예. 그럼 스탑 사인에 신호등이 없어도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섰다가 전방 주시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스탑 사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호가 있는 거고 예. 교차로에서 뭐 신호등이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전방 주시하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저는 FSD가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 어제 좀 해결이 됐습니다. 어닝콜 그래요? 보면서. 이게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30만 줄의 코드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짜여진 코드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갔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엔드 투 엔드 방식 그 도조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H백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다른 국가에서 FSD를 출시할 때 기술적 제약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만간에 저는 중국이나 유럽 쪽에 테스트를 하고 나서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FSD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네.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이게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테슬라 그 FSD를 킨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약간 뭐 미국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골목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골목길에서 일반 통행이 아니고 거의 옆에 골목길에 주차가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 주차가 안 된 공간이 있으면은 양보하는 차량이 잠깐 들어갔다가 지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앞에 카메라가 앞에 보고 이게 1차선 차량이 하나밖에 못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옆에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 나서 위에 보시면은 차량이 이렇게 픽업 트럭 차량이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저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주행을 합니다. 이게 코드로 짜여지지 않는 부분들이고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알아서 이제 판단하고 차선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인식해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네네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FSD 베타로 주행한 누적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FSD 무료 1개월 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체험하자마자 보면은
그 빨간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빨간색 선이 있는데 갑자기 기울기가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가팔라졌네요. 네, 가팔라졌습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1개월 무료 체험을 시키고 나서 데이터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8월 8일까지는 60억 마일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억 마일을 달성을 하면은 정부의 규제 승인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이 정도는 달성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수직 상승하다 보면 저는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쌓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어제 놀랐던 게 테슬라가 갑자기 H100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H100이요? 네, 엔비디아 H100. 엔비디아 일부는 칩을. 도조 트레이닝, 네, 도조 네. 슈퍼컴퓨터로 돌리기는 예. 하겠죠. 그래서 어제 나온 IR 자료에서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시면은 H100 컴퓨터가 35,000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메타 다음이거든요, 거의. 메타 다음으로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연산 방법 자체가 H100을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게 10만 개 넘게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 분기에 발표한 게 현금 흐름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거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비아디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근데 저는 네. 그 이유가 비아디는 시설 투자를 아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에서 아니면은 뭐 R&D 비용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그거를 현금으로 플러스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성장을 많이 한 기업들, 예를 들어 음식료나 아니면 유통이나 이런 전통적인 업체들은 자사주를 사거나 소각하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장하는 산업들은 자사주 소각보다는 지금 빨리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H100이나 데이터 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1분기에만 얼마를 썼냐면 2.8빌리언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은 그냥 거의 다 썼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니고 결국엔 지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메가팩이나 차량이나 이쪽에서 내고 있고 FSD로 가면은 저는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FSD 말씀드렸지만은 어닝콜에서 한 개의 메이저 OEM하고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포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은 슈퍼차저 볼게요. 슈퍼차저도 NACS 다 안 돼. 안 써. 우리 뭐 CCS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 방송 오래 나왔는데 결국에 표준은 NACS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렉트리파이나 EV 차저나 이런 업체들은 각각 규격이 다르고 어플이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규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차저가 테슬라가 가장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포드가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처음 합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는 FSD도 포드가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요. 뭐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뭐 어쩌고 막 시연하고 했는 걸 다 애초 약속을 못 지켰지만 어쨌거나 해내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또 저걸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그렇게 정교한 그거라도 사람이나 뭐 기계가 하는 거나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고란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사고가 완전 자율주행 저 차량으로 로보택시가 됐건 뭐가 됐건 저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뒤처리가 어떤 지금 아직 사회적 합의나 법적 체계가 안 이루어진 거 이게 좀 한계인 것 같고 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택시에서 막 택시로 시내에서 막 테슬라가 막 굴러다니면 기존의 테슬라 차주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왜 그런 느낌 모르시나? 내 차가 막 택시로 너무 굴러다닌다 하는 느낌.
별로 안 좋잖아요. 난 그렇지 않나? 그게 저는- 사람마다 네. 다를 수가 있구나. 근데 왜 독일 가면 벤츠도 택시잖아요. 벤츠도 택시죠. 네. 예, 그러고 네. 저기 그렇지 뭐 독일의 현대차니까. 그렇죠. 벤츠 택시가 벤츠예요. 예. 예. 그 우리나라 보면 현대차 택시 그쵸. 많고. 그래요. 네. 뭐 그냥 넘어가십시다. 한수석이 워낙 테슬라를 띄우시니까 제가 그냥 시비 한번 걸었다고 보시고. 그래도 보면은 현재 포워드 PER은 엔비디아나 애플 뭐 이런 것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주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어제 또 거래가 엄청 터졌네요. 그리고 십자형 도지 뭐 갭업 상승이긴 한데 그게 올라오니까 아유 하면서 또 터는 세력도 많았다는 거네. 좀 그쵸. 그런 느낌이 들고. 공매도 잔고도 워낙 많고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제가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 1월 달인가 제 $100 갔을 때 좀 그때도 저는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150 밑에서 2차적인 제가 드렸던 부분이 2차적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떨어질 때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손이 나가기가 쉽지 네.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저 방송 나왔을 때 좀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00까지 갖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때 오히려 제가 $100대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300에서는 저는 매수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저는 항상 이거는 좀 계속 새기는 건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가 비싸게 사면 나한테 안 좋은 주식이에요. 엔비디아 지금 만약에 뭐 800, 900에 사신 분들은 뭐 나한테는 안 좋은 주식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마이너스 20%는 났으니까 나한테 안 좋은 주식이 되는 건데 그럼 나한테 좋은 주식이 되려면은 그 일단은 본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업 자체. 네. 지금 테슬라 사업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공포 심리가 있었습니다. 뭐 모델 2 생산 중단한다. 사이버 트럭 뭐 리콜이다. 그리고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주가에서는 악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FSD를 더 많이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해서 조금 더 그 테슬라 차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네. 훨씬 FSD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쪽 네. 수익이. 그게 뭐냐면 저는 아이폰이 예전에 뭐 $899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살만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썼었고. 근데 지금 아이폰 15 프로나 맥스나 이런 거 점점 200, 비싸- 예, 예, 200 넘죠. 너무나 예.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못 벗어나거든요. 저도 그렇죠. 한번 썼으니까 이 생태계를.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전에 아이폰하고 뭐 완벽하게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폰을 그 당시 아이폰을 $250, $300 했으면은 저는 생태계가 이만큼 꾸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테슬라는 지금 값싸게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한번 타신 분들은 웬만하면 잘 못 돌아가시거든요. 내연기관차로.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연기관차 타다가 전기차를 타는데 주유소를 안 가도 된다라는 게 저는 내연기관차 탈 때는 솔직히 그렇게 공감을 못 했거든요. 그거 가끔 한번 가는 건데 뭐가 그러냐. 예. 이게 은근히 좀 다릅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근데 이거는 전제가 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집밥이 있어야. 네, 집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편리하고 이제 유지비가 이거는 넘사벽이죠. 내연기관차랑은. 왜냐면은 뭐 엔진오일 가는 거, 그러니까 타이어는 다 똑같지만은 네. 엔진오일 가는 거 아니면은 뭐 내부에 있는 엔진 수리 같은 거 한 이런 번 거는 충전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냐 LFP 배터리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타고 계신 모델 저는 400km 정도 갑니다. 400km. 네. 근데 장거리 뛰는 거는 저는 뭐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거리를 뛰는 전체 인구 5천만 명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매일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 많냐?
단거리를 뛰는 사람이 많냐? 그 시장 규모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장거리보다 단거리 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크다라는 게 저는 오케이. 좀 보는 거고 그래서 예. 네. 뭐 FST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 저기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의 등락하고 우리 2차 전지주 등락이 그동안에는 제법 연동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그게 좀 깨졌었단 말입니다. 네. 뭐 그냥 일시적인 시장이 또 그런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즘에는 저는 리튬 가격에 좀 연동된다고 리튬에 리튬 가격이 연동된다. 올랐죠. 네. 그러니까 작년 네. 이제 6월 달에 이제 300위안 정도 탄산 리튬 기준으로 갔었는데 지금 112위안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지금 연초 최고치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년 들어서는 최고치라고요? 네, 최고치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리튬 가격에 좀 연동이 돼서 양극재 판가,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야, 적자 났는데 이제 그 재고평가 이익으로 좀 돌려진다라고 하면은 재무적으로는 일단은 플러스를 많이 낼 수 있겠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힘든 기간에서는 구매를 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에코프로, LNF, 포스코퓨처, 뭐 다 코스모 신소재. 일단 그 작년에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1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비싸게 샀으니까 재고평가 손실로 나가지고 이게 장사를 못한 게 아니고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적자를 본 건데 그럼 1분기에 안 좋을 구간에서 싸게 샀던 거는 다시 레버리지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리튬 가격에 연동이 돼서 좀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액면 분할해서 재상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데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이제 분할한 거니까 그 당시 종가 대비로는 이제 5분의 1 가격으로 오늘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다시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15% 급등이 예상이 되네요. 지금 11만 9,500원. 2차 전지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고체 관련주 있고 아니면 소재 쪽이 있고 셀 쪽이 있고 네. 어느 쪽이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저는 양극재 업체들은 조금 실적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좋은 게 아니고 2분기 실적을 한번 봐보자라고. 양극재라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네,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LNF, 네. 포스코퓨처엠 조금만 실적을 한번 봐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컸던 게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 쪽. 네. 대주전자재료나 포스코퓨처엠 쪽이긴 한데 어제 반등이 좀 많이 셌었죠. 포스코퓨처엠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업체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산업을 SIOX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주전자재료에서 만들기는 하거든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양산을 제일 빠르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 응급제가 일반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점이 많아지겠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주행거리도 늘어나다 보니까 흑연 대신에 들어가는 양이 점차 많아지긴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언제쯤 될 것이냐. 지금은 고급 모델부터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에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LG에너지 솔루션에 일단 주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르쉐 타이칸한테 이제 넣는 거죠. 이 고급 모델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점차 양산이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음극재 쪽도 한번 계속 보기는 해야 된다. 네. 음극재 쪽이라고 하면 이제 대주전자재료. 네, 대주전자재료랑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있고. 네. 전고체나 셀 쪽은요. 그동안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밝히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도 배터리 데이 때 갔다 오기는 했는데 덴드라이트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덴드라이트가 뭐냐면 이게 나뭇결 같이 이게 전고체다 보니까 액체가 아니니까 깨질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거보다는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고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체는 깨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체는 이게 리튬이 음극하고 양극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나뭇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 고체다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고체가. 그게 제일 문제인데 화재 위험성. 이게 가장 잡아야 되는 기술인데 제가 배터리데이 때 SDI 가서 물어보긴 했습니다. 네. 덴드라이트 현상을 어떻게 잡았냐. 근데 이건 논문에 다 나와 있고 덴드라이트 현상은 일단 좀 잡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고객사한테 일단 샘플 납품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일럿은 납품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고객사가 제가 볼 때는 BMW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BMW 쪽에 일단은 들어가긴 할 텐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뉴스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지금 시작 단계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양산까지 들어가려면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그 부분들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7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8,500원. SK하이닉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예상 대비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분기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호가에서는 오히려 1.8%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6,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78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5만 2,500원, 기아가 0.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6,500원.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39만 6,500원, 네이버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6,000원이고요. 에코프로 오늘 액면 분할 이후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호가에서는 14% 넘는 급등이 예상됩니다.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좀 분할이 된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거고요. 호가는 11만 8,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9,500원. 엔캠은 보합 예상되고요. HPSP도 보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HPSP가 지금 호가에서 42,350원이고 셀트리온지아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오늘 2.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4,000원이고 0.9% 하락이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4,000원. 이호테크닉스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사실 최근에 보면 호가하고 또 개장 이후 움직임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막상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지금 뉴욕장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빅테크 주들이 이렇게 또 생각보다 낙폭이 크네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워낙 또 빨리 선반영하는 그 시장이다 보니 간밤 장도 보지만 또 선물 흐름도 많이 보고 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틀 연속 사준 날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에코프로가 마침내 예.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액면 분할의 그 어나운스 효과를 갖다가 싸졌다는 느낌 그걸로 얼마나 뛸 수 있는가 그리고 하이닉스는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오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게요. 환율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달러는 환율이요. 네, NDF가 많이 뛰었습니다. 한 8원 이상 뛰었고 155.25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BOJ가 가만히 있으려는지 그냥 155엔 그냥 돌파한 걸 이렇게 묵인하고 계속 고점을 높여갈는지 이 부분도 봐요. 어느덧 엔원 환율이 또 880원대 초반까지 왔네요. 1,000원 쪽으로 가나 했더니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그러게요. 변동성이 대단합니다. 어디나. 네. 아니 반도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엔비디아가 간밤 주가가 또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 쪽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어제 이제 반도체 쪽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엔비디아 영향 받아서 다시 좀 급등락이 이어질까 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이제 2% 정도 하락인데 이게 지금 실적 발표보다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그럴 있겠죠. 수 실적 있죠. 발표는 잘했습니다, 오히려. 예. 근데 저도 지금 그 방송 중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IR 자료 보고 있기는 한데 네네. 네. 잠깐만 그냥 제가 봤던 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디램 쪽에서도 굉장히 장사 잘했고요. 네. 그다음에 랜드도 랜드 괜찮은 흑자 것 같아요.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이에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3% 나왔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이제 꽤 잘했다, 장사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AI 쪽 메모리 수요 개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17년에서 18년 설치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제 서버 교체 수명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IR 자료를 보자면은 예. 그리고 HBM3E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엔비디아에 들어가겠죠. 네네. 이제 블랙웰 쪽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때문이다. 약간 센티멘탈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조금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HBSB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이런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더 이렇게 급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이제 소부장 업체들 예. 디램에서 많이 올랐던 업체들 중에 소부장 업체들이 그동안 또 탄력성 있게 더 많이 올랐다 맞아요. 보니까 예. 떨어질 때도 이제 탄력성 있게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어딜 가나. 지금 호가에서는 보니까 많이 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뭐 2%에서 예, 3% 정도기는 하고 그나마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은 아니고 이제 주가 때문에 좀 예.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언급하고 뭐 질문하기도 좀 쑥스러워졌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0시 이후부터 얼마나 화들짝 놀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때렸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급락했던 게 이번 주 들어서는 보니 참 굉장히 뻘쭘해졌어요. 막상 그쪽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됐는데 근데 지금 뉴스 흐름은 묘합니다. 지금 뭐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 그 아덴만에서 무슨 미국 상선을 갖다가 뭐 어떻게 공격을 했네 마네 하고 미국은 또 체면 차리라고 그런지 아무 피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도 국내 언론에서 다룹니다만 자꾸 또 헤즈볼라 쪽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교전이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양상. 하마스 지역의 라파 지구 그쪽도 계속해서 뭐 말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다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했으니까 하원 상원 다 통과하고 이제 또 무기 지원될 거단 말이죠. 이거는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면 괜히 콧물 켜는 건가요? 그냥 지난주처럼? 사실 지금 처음에는 변동성이 유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뛴 게 3%였어요. 뉴스 네. 뜨자마자. 근데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좀 내실 정치적인 거랑 내실을 보다 보니까 얘네 겉으로만 이러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죠. 투자자분 혹시 썸 타나 싶을 정도로. 네. 얘네 겉으로는 뭐 엄청 네. 뭐 개처럼 달려들어서 예, 싸우려고 예.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뭐 서로 말만 하고 약간 이러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게 좀 완화가 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가가 진짜 근데 국민들은 진짜 불쌍해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실제로 이스라엘 쪽 그 트위터나 이런 SNS 네. 보시면은 좀 평화로운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 현지에서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충돌들이 뭐 겉으로는 싸운다 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뭐 격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도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내실만 딱 갖추고 더 이상 우리끼리 피해보지 말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하다 보니까 유가가 그때부터 쭉 완만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가 빠지면 사실 인플레이션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그때 유가 오르면서 4.9% 뭐 이렇게 10년물 4.9% 갔다가 쭉 빠지는 것도 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양시장이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들 샀다가 다음 날 팔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요즘 사실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이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클 때는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지 마시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네, 4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될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미국에는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주가는 간밤에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향후 신제품 출시, 신차 출시된 기대감으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 떨어집니다. 2,64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합니다. 85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1% 안팎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 떨어집니다. 7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흑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떨어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3.6% 하락으로 173,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6% 떨어집니다. 378,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하락합니다. 786,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떨어집니다. 6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9,000원 선이고요. 기아가 1.2% 내림세 114,800원, 셀트리온 0.6% 하락 178,4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집니다. 393,000원, 네이버가 1.8% 하락으로 18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합니다. 242,000원 선이고요. 에코프로 오늘 액면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금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0% 넘게 급등입니다. 114,300원.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이 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된 상황인데 에코프로 지금 현재 주가 11% 급등하면서 1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네요. 이제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된 오늘 에코프로 현재 주가 11% 급등 115,100원이고 HLB는 보합이고요. 알테오젠이 0.9% 올라갑니다. 179,900원. 엔캠은 보합이네요. HPSP가 2%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내림세입니다. 리노공업도 2.3% 하락이네요. 25만 1,000원 선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 소폭 내림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5% 하락으로 17만 3,000원.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떨어지네요. 3% 약세 2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올라가네요. 지금 덕성이 10% 급등합니다. 9,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네요. CCS도 5% 강세 3,580원. 신성 델타테크도 5% 상승합니다. 87,500원이고 서남도 4.5% 상승 중이고요. 덕성 12% 급등, 파워로직스 2% 상승이고요. 그밖에 뭐 아센디오, 탑 엔지니어링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 시장이 떨어질 때 음식료 섹터가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 섹터도 조금은 기존의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뚜기는 1% 안팎으로 좀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라티알이 지금 19%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샘표 식품도 많이 올라가요. 지금 샘표 식품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라티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산가가 20% 급등하고 있고요. 샘표 식품 13% 급등, 신송홀딩스 7% 강세. 간장? 신송홀딩스 샘표 식품 7%, 12% 급등하고 있고, 한국 맥널티도 3% 강세고요. 이게 약간 곡물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사료 관련주가 올라가네요. 미래생명자원이 3% 강세로 5,070원, 한일사료도 3% 상승 중이고요. 한탑도 지금 1.9% 올라가고, 대한제당, 이지바이오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04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6억 원, 72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또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9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3억 원, 1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좀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7원 상승한 1,376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엔도 많이 올라가더니 오늘 달러 원도 지금 많이 올라가네요. 네. 예. 어제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정민회께서 개장 시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대형주 예전은 뭐 이런 거보다 또 그냥 사소한 또 테마 쪽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나 봅니다. 웬 간장이 그렇게 뛰어요? 소금 쪽이 무슨 뭐 소금 쪽에 약간 그게 생겼나 보던데. 울산에 그러니까 한주 이게 신성홀딩스 한주에서 그 소금 공장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생산 중단이 좀 한참 이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소금이 부족하면 간장으로 살아라? 이게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정제염은 이제 전기분해 네. 해가지고 네. 하는 건데, 천일염은 이제 그 가둬가지고 햇빛,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염전에서. 이렇게 염전에서 이제 가둬서 말려서 소금 채취하는 방법이고, 정제염은 이제 전기로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채취하는 방식인데, 예. 뭐 거의 모든 식품에 다 쓰이죠. 주요 고객사가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예. 업체들이다 보니까 예. 과자 만들려면 또 소금 필요하고. 필요하고 네. 소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네. 우리 뭐 단짠 얘기하잖아요. 단짠. 네. 거기도 소금 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한주가 지금 영업이 가동되다 보니까 여기가 연매출이 8천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요? 굉장히 크고 시장 점유율도 높긴 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샘표라든지 이런 식품, 그러니까 테마성이죠 지금. 테마성이죠, 지금은. 테마성이죠. 보라티알도 그렇고, 보라티알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식품 브랜드를 초전도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지금은 또 테마주 쪽에 뭐 밖에는 딱히 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뭐 들어갈 데가 딱히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네. 아까 그래 저 말씀 중단된 네. 그 트레이딩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예,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우리 한 대표의 시각은요. 저는 지금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게 예측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방향성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테마성의 성향마다 좀 다르겠죠. 이런 테마성이 딱 타서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확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인산가라든지 보라티알, 뭐 이런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 들어갔다가 갑자기 훅 빠지면 난 손절가 딱 5%에 빠질 거야라고 하면은 그게 괜찮은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왜냐 그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지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요. 사고 다음날 오르면 팔고 좀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또 반도체 섹터도 좀 요즘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온디바이스 AI 아니면 CXL,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요. HBM도 그렇고. 이게 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반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요새 우리 시장에서 꽤나 유행 타는 말이 그거잖아요. 떨주 볼팔.
떨어지면 줍줍하고 네.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리고 네. 그 뭐 오래 끌고 가는 게 똘좀 올팔이요? 예. 그 용어 제법 요새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쓰십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쉽게 말해서 단타죠, 단타.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단타밖에는 예, 뭐 예. 길이 없다. 한국에서는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 주가 다시 올라가고요. 지금 보니까 YC캠, 네. 피롭틱스, 네. 예, 이런 종목들. SKC 뭐 SKC는 오늘 SKC는 좀 좀 떨어져요. 하락하는데 예, 네. 어제 좀 올랐었죠. 네, SKC는 이제 동박 2차 전지 오늘은 네네.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이제 쭉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연동돼서 이제 되는데 피롭틱스가 어제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피롭틱스나 그래서 지금 피롭틱스가 어제가 이제 12%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반발 매수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큰 매수사는 아닙니다. 지금 뭐 보면은 거의 0.7%,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많이 오르긴 했다. 사실 네. 지금 상용화가 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노린다라고는 저는 오히려 FCBGA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LG노텍이나 연성 삼성전기나 인수유리기판. 네, 아니면은 이런 쪽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지금 HD 현대 마린솔루션 공모 청약 시작인가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현대중업에서 만든 그 HD 현대에서 만든 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AS 해주는 그냥 사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차로 치면은 그 현대 모비스, 모비스. 네, 부품 만들고 뭐 이제 AS 하는 네. 뭐 이런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벙커링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출항할 때랑 예. 이제 운항연료 공급하는 이제 벙커링 사업. 그러니까 항구 근처에 가면 엄청난 큰 선박 보시면은 거기 탱커가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큰 탱커. 거기 연료 주입하는 거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주유소 같은 거죠. 주유소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게 최종 공모가가 83,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3조 7천억에 이제 상장이 될 텐데 오늘부터 이제 청약이고 한 5월 8일에 이제 상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흥행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도 공모가 상단을 다 써가지고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무 보유 확약 보유 예. 비율이 45%거든요. 그럼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좀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뭐 한수상 나왔을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피부 미용 쪽. 네, 그거 예전에 VT 네네, 좋게 보셨고 또 엔터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요 커버가 가능하신 분이니까. 일단은 가장 큰 핫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하이브죠. 예, 어도어. 하이브. 네. 그 오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어도어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을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고 이거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 조금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그냥 아직까지는 뭐 사실 확인 뭐 법적으로 다 나온 건 문건은 아닌데 그냥 지금은 민희진 대표가 그 스톡옵션부터 이제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본인이 만든 뉴진스에 대한 보상이 이제 18%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방시혁 의장하고 이제 충돌을 했던 거고 그래서 방시혁 의장한테 그 본질적으로는 어도어를 조금 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경영권 탈취를 할 생각이다라는 네. 것 때문에 감사권이 발동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뉴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 더 지금 말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는 이미 멀티레이블 체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네.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이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양산형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양산형 아이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트레이닝하고 시키는데 비용과 그 소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떤 데는 비용과 트레이닝을 넣어서 성공 확률이 20%예요. 근데 하이브는 성공 확률이 지금 50%, 60%, 7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번에 아일릿이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제가 어제 확인한 게 6위였거든요.
6위까지 올라갔어요. 와. 미국 전체에서 미국 제외한 글로벌 200이 있고요. 미국 포함한 글로벌 200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 포함한 글로벌 200에서 6위를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아일리 우리나라에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빌보드에 올라갔냐? 네. 이게 뭐냐면 빌보드 집계 방식이 202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앨범 한 장 사야지만 이게 집계가 돼서 앨범 많이 사면은 인기 많으니까 빌보드에 올라가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유튜브 조회수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유튜브 조회수. 그러면은 보통 지금 하이브는 다른 업체 SM, JYP, YG 이쪽과는 다르게 뭐냐면 7,450만 명이라는 유튜브 구독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럼 뭐냐면 제가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거 말고요. 이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7,450만 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 뮤직, 소스 뮤직이나 아니면은 플레이디 아니면은 뭐 코지엔터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어도어, 빌리프랩, 이타카 홀딩스 이런 데가 많은데 그 빅히트에서는 방탄소년단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가 있죠. 그다음에 르세라핌은 소스 뮤직이죠. 세븐틴이 플레디스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데뷔한 TWS 네. 투어스 네. 이쪽이 또 성공했거든요. 저 투어스 너무 좋아요. 네, 투어스가 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성공 방식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성공 방식은 뭐냐면 각각 아티스트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 뮤직비디오를 저쪽에 올리지 않아요. 하이브 7,450만 명에 있는 계정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이브는 내가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면은 내가 공식 영상을 올리는 순간 그게 알고리즘에 노출이 됩니다. 지금 제가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잖아. 이거 계속 보면은 네. 이게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하이브 유튜브에 들어간 제가 어제 집계한 거거든요. 와. 하이브 레이블에 최근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조회수입니다. 와. 4천만, 4천만, 5천만, 2천만, 4천만. 저는 2천만에 한 몫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투어스 만약에 하이브가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저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유입이 아티스트 계정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네. 구독자가. 그러면은 지금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찍을 수 있던 것도 하이브의 시스템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도어 뉴젠스가 없는 거는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어도어 매출이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330억인데 네네. 하이브는 이제 무엇을 찍어내더라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종목 개인적으로- 자체도 매력적이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멀티레이블 체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밸류가 다른 SM, YG, JYP보다 밸류를 많이 받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저는 르세라핌 이렇게 최근에 콘서트 코첼라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지만은 이런 이슈들은 또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엔터 산업에서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회에 있지 않을까. 한 사흘 전에 그 내홍 소식에 그냥 잠시 좀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엔터주들이 밀리는 와중에 하이브만 올라가요. 오르네요.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데뷔한 보이넥스트 도어라는 그룹들도 있었는데 네네네. 보이넥스트 도어도 이제 코지엔터 지코라는 래퍼가 설립한 회사였는데 이거를 하이브에서 한 80% 정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코지엔터에서 이제 나온 그룹이 보이넥스트 도어인데 어제인가 보이넥스트 그저께 도어는 우리말로는 옆집 총각인가? 맞나요? 옆집 총각이겠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순박한 이름으로 바뀌네요. 근데 이 그룹도 사실 조회수 한번 보여주시면 한 4천만인가 5천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이브 유튜브 덕분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팬덤 효과가 또 나오는 거죠. 사실 보이넥스트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4천만 정도 저렇게 조회수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 4,600만. 엔하이픈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릿 같은 경우는 데뷔가 너무 성공적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대체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달린 영향일까요? 전 거래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의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는 모습인데요. 1.08% 마이너스권, 현재 2,646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0.04% 강보합으로 862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물량을 빼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53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990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개인 홀로 2,49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 517억 원 순매도, 기관이 21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 81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하시죠.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소금 대란 이슈로 식품과 기본 식료품 소매 업종이 업종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생물공학 역시도 오늘 상승권에 있고요. 반면에 조선 업종이 오늘 가장 약하고 어제 질주했던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업종은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급등 효과도 받지 못하면서 전기 제품, 2차 전지 업종도 약세권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테마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소금, 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사고로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췄기 때문에 식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보라티알이 20.38% 질주합니다. 13,4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인산가도 16.11% 오르면서 1,968원. 샘표식품이 7.53% 상승권입니다. 현재 거래가 3만 원 잡히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가 6.88% 오르면서 7,920원 선 지나가고요. 한국 맥널티는 2.39%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4,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소금 관련주가 대란 우려의 급등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아까 보신 화면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금 관련주 보라티알과 인산가, 신송홀딩스, 샘표가 해당되는데요. 보라티알, 인산가 현재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 신송홀딩스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6.6%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샘표가 4.25%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1,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 테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10년물 장기 금리가 평균 5에서 10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다 보니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보험 관련주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롯데손해보험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주에서는 DB손해보험 현재 1% 가까운 강세권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0.3% 상승 흐름 보이며 3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0.3%, 코리안리가 0.86% 올라갑니다. 8,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손해보험 0.51% 소폭의 플러스권입니다. 4,880원 선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성 매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전도체 관련주에서는 덕성이 10.55% 급등합니다. 8,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서남이 2.66% 상승권 5,3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CS는 2.06% 상승합니다. 3,460원. 신성 델타테크 0.48% 플러스권으로 8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센디오가 1.67% 올라가네요. 1,0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살펴볼 업종 조선주입니다. 최근에 환율이나 유가, 후판가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조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인데 전문가님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 조선주는 신조선가가 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반사 수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일에서 20일까지의 선박 수출액도 좀 증가를 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수급 개선은 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징적으로 20년 전에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을 좀 돌아봤을 때 대장주가 133배에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의 중국 산업 전반에 대한 견제 가능성도 또 부상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인 조선업 투자 심리에는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조선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분쟁, 여기다가 고환율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한화 엔진을 필두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한화 엔진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현재 선박 엔진 사업이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 선박용 이중 연료 엔진 상용화라든지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특히나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영업이익은 376% 증가, 순이익은 162%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초정치 대비 실적 초과 달성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보여준 날에도 견고하게 좀 버텨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입니다. 특징적으로 고마진의 이중연료 엔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납품이 이뤄졌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은 조선주 중에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이라든지 상선, 해양 및 특수선 등 각종 선박과 다양한 해양 제품 그리고 잠수함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전일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2조 2,836억 원, 영업이익 529억 원, 당기순이익 510억 원으로 3년 중에 최고 매출 달성과 함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조선소 공급 제약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올해 신조선 발주 규모 및 신조선가는 건실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지금 그리고 환율 효과 또한 한몫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들은 선박수주 금액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대표적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뿐더러 원자재 결제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에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나란히 흑자를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를 좀 기록하는 거는 2011년 이후에 13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하나오션은 목표가 4만 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SP인데요. KSP는 조선기자재 관련주이고요. 엔진 산업 부품과 형반도 사업, 내연기관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주 고객사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STX 중공업 등 글로벌 성반 엔진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노선대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선대로의 교체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이 KSP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KSP의 수주 잔고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1차 목표가는 4,500원 돌파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주를 비롯한 우리 시장이 기대와 달리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은 강한 경제 지표가 좀 지속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된 부분으로 변동성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증시 대표 기업들의 실적 영향력이 좀 지속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일부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의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국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기업 실적 호조 영향으로 상승한 부분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그동안의 매도로서 일관했던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도가 풀리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오늘 있을 미국의 1분기 GDP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의 실적과 PC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점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바이오는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실적 나오는 조선 쪽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HD-현대의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섭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청약 흥행 가능성도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번 주 시장을 달굴 IPO 일정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상반기 IPO 최대호로 꼽히는 기업인데 HD-현대마린솔루션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인도 후 정비, 수리, 개조 등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전문 AS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1조 4,305억 원, 영업이익은 2,015억 원 규모를 달성하였고 6년 새 매출은 약 6배, 영업이익은 약 3.7배나 뛰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해양 종합 솔루션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월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가장 큰 공모 규모인데요. 국민연금도 공모가를 10만 원으로 베팅한 것이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83,400원으로 확정되었고 총 모집액은 7,422억 6천만 원이며 공모가를 적용한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하게 될 예상 자금은 3,200억 수준으로 전망되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합니다. 네. 이제 이 오랜만에 또 이 공모 시장에 IPO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그런 기대감도 크지만 또 우려도 큰데요. 지금 이 소개해 주신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 산출에 활용한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기업 평균 PER을 31.5배로 설정했는데 조선업 성장성이 IT나 2차 전지 업종에 비해 낮은 사업인 만큼 30배가 넘는 PER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을 뜻하는 오버행 우려도 헤쳐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IPO 흥행은 모회사인 HD 현대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상장시키면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는 그동안 다수 관찰됐고 이미 HD현대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약 5%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번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청약이 흥행한다면 HD 현대오일뱅크, HD 현대사모 등 비상장 계열사들의 추가 IPO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 이후 주가 흐름 양호할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유통 주식수 비율은 16%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상장 이후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많지 않다는 뜻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업계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예상 순이익이 매년 15에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이제 관심은 많이 쏠린 상황입니다만 또 코스닥 입성을 노리는 2차 전지 기업 하나 있습니다. 코칩 오늘 마지막 공모 청약 일정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초소형 2차 전지 전문 제조기업인 코칩도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며 흥행 열기를 입증했는데요. 코칩은 31년 업력을 기반으로 카본계 및 리튬계 전지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칩셀 카본은 주로 소형 IT 전자제품과 스마트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전력 공급과 메모리 백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분 내로 충전이 완료되는 고속 충전과 고용량 성능을 구현한 칩셀 리튬을 개발하여 2차 전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종 공모가는 18,000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늘까지 청약이 가능한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5월 7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속이 좋을지 아니면 증여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돈을 받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장훈 세무사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 부동산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세를 위해서 저가 양수를 하면 좀 세금 어떻게 저게 유리한 거예요? 세금 측면에서? 우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는 더 커지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실천했을 때는 좀 크게 추징세액이나 여파가 큰데요.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이제 절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하면 세금이 이제 3가지가 발생합니다. 네.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 각각 단계에서 어떻게 좀 절세가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가 양도 혹은 이제 고가 양수인지 뭔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건이 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네, 우선은 취득세랑 양도소득세 예. 쪽은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흔히 이런 거래는 다 가족 간에 하죠. 그렇죠. 대부분 부모 세대가 이제 자녀 세대에게 좀 싸게 파는데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건 이제 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는 10억인데 6억 원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차익이 너무 크니까 예. 1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라. 오. 하지만 1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절세가 되는 면이 있다라면 이걸 실천하시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자녀가 자금적 여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네. 벌써 좀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양도세랑 질문을 이제 놓쳤어요.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뭐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증여세를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증여세는 이제 뭐 관계성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로 비과세 구간도 있고 뭐 사정도 다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절세되는 면이 좀 큰 게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10억이고 네. 양수대가가 6억이면 그 차익분이 4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더 큰 차익이 난다. 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아. 근데 무작정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10억 원에서 6억 원 준 거를 빼고 네. 4억 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유리한 점은 뭐냐면 맥시멈으로 3억 원 정도는 무조건 빠지는구나. 증여로 보지 않는구나라고 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방금 예시를 들면 10억 원인데 7억 원으로 거래를 했으면 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크게 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세무사님 뭐든지 저 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주시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예. 예시를 한번. 네, 지금 이제 표를 띄워가지고 예시를 한번 네. 들어버리면 우선은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제 계산을 일반적으로 잘 많이들 모르시니까 보시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예전에 아마 주택을 사셨을 거예요. 예. 8억 원에 이제 사신 거고 그거를 이번에 자녀에게 이제 싸게 주는 겁니다. 10억에 네, 10억에 주는 거고. 근데 이게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평형수가 15억 원에 거래가 된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익이 5억 원이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가 15억 원과 이 실질적인 대가 10억 원의 차이가 5억 원이나 되니까 이 양도 차익이 이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와 3억 원,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실제 받은 10억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억 원으로 계산을 해라. 그럼 15억 원에서 예전에 취득한 8억 원을 빼니까 그 7억 원. 7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네.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요. 아들은 이 차이가 또 마찬가지로 5%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예.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때 15억 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0억에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취득세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채무금액 개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취득세를 너무 불합리하게 적게 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더 내라라고 시가 개정이 된 기준으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15억 원이니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3.3% 아니면 3.5%이실 거예요.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택수가 많으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과세가 됐을 때는 취득세가 12.4% 아니면 13.4%.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아드님이 거의 이제 비과세 상황이거나 이제 주택이 하나일 때 예.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작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차액분이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가의 30%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니까 예. 3억 원을 이제 빼게 되죠. 왜냐하면 시가의 30%면 4억 5천이나 되니까 네네. 작은 금액인 3억 원이 더 적어서 이걸 차감을 한 금액. 결국은 5억 원에서 3억 원 빼니까 2억 원이 되죠. 네. 그걸 이제 증여 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내게 하는 겁니다.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증여세가 별로 높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이 구간이 전략을 있잖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강박관념이 뭐냐면 이 30%가 3억 원 내에 들어야 된다. 증여세 리론도 안 내야 된다. 물론 그러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그 매매가액을 좀 더 높여야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 대해서 기존에 증여한 게 한 번도 없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으니까 네.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낸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우실 수 있지만 이걸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자녀가 미래에 이거를 18억에 이제 판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8억에 팔 때 자녀의 실질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지만 예. 이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을 냈던 게 있잖아요. 네네. 증여세를. 그 2억 원을 얹어가지고 12억 원. 네, 12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6억 원 차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 냈던 12, 20%보다 더 높은 뭐 35%나 40% 구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래에 자녀가 절세를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저가 양수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좀 더 낼 수는 있고 대신에 증여세는 적게 내고 맞습니다. 또 미래 양도할 때도 양도 차익에 따른 구간이 좀 작아지니까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또 적게 내고. 맞습니다. 그러게 강한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아버지까지 봐야 되죠. 아버지까지. 네. 네. 아버지가 사실은 이 1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8억 원의 차익이니까 그렇죠. 너무 예. 부담스러우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 8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네. 사실 좀 높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 과세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요즘 이 상담을 많이 하시냐면 네. 본인이 비과세 상황일 때 이걸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 본인이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3,5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 비과세 요건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오시는 문의는 이겁니다. 종전주택이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나서 이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예. 이 요건을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주거 이전을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여기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을 맞춘 다음에 이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요즘 시장이 사실 양극화돼 있어요. 예. 같은 주택이어도 아파트여도 그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어디는 거래가 좀 왕성한데 네. 어디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을 놓쳐버리면 미래 15억에 팔더라도 양도세가 2억 8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타인한테 팔더라도. 예. 근데 도저히 안 팔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비과세를 낭비하기 너무 아깝다라고 그래서 느끼시는 거죠. 자녀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도 너무 안 팔리면 이걸 차라리 이번 참에 자녀에게 저가 부의 이전을 양수. 해주는 식으로 해서 비과세까지 활용을 하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한 3,500만 원 정도 내서 아버지는 부담을 좀 줄이고 네. 아들은 증여세를 한 2천만 원 정도 내서 15억 원의 가치 있는 부동산을 좀 싸게 가져오는 거고 저가 양수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아. 예. 거기다가 자녀가 이제 미래에 이제 본인도 비과세 요건 맞춰서 사실 양도를 하면 예. 차익은 크지만 세금이 별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을 이제 양도할 때 맞습니다. 아니면 그 이 3년 2주택만 이내. 가지고 있다가 예. 미래에 양도할 때 양도하거나. 세금 자체도 많이 적어질 거니까 예. 결국은 미래의 세금 자체를 전부 다 줄이기 위해서 이 전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무사님 설명 들으니까 대충 이제 감은 잡히는데 네, 예. 또 여기저기서 막 양쪽으로 막 뜯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상황 따라서 맞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이
인공지능에 물으면 딱 정리돼서 나올까요? 이런?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제가 쳐봤습니다. 사실 챗 GPT에 네. 활용을 하는데 예. 어디까지 정보력이 네. 따라오나 네. 내 직업은 언제까지 가나 이렇게 아.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것들을 믹스시켜서 가족의 상황마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하고 예전에 취득가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이 너무 달라서 결국은 일률적으로 이걸 다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I도 용 빼는 재주 없는 거죠.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꾸 그걸 해야 지가 그걸 돌려서 뭘 답을 내는데. 예. 지금 저가, 예. 네. 저가 양수도 이거 절세 방법 알려주셨는데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처리를 해서 사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네. 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하.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보도자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거를 거래하실 때 세무사랑 상담도 안 하셨을까 예. 좀 안타까운 게 좀 예. 있어요. 첫 번째로 거래 가액이 합당하게 치러졌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등기부 등본에 말 그대로 매매로 거래를 했는데 네. 사실상 아들이 자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증여가 돼서 더 큰 아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방금 그 상황이면 15억이 증여로 돼버리면 엄청난 증여세가 그렇죠. 그러네요. 몇 억이 나와버리기 예, 때문에 예. 거의 4, 5억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예.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 가액을 우선은 그러면 지급을 하자. 네. 이제 거래 가액 지급할 때 고민이 전세 끼고 나머지 차익을 주시면 돼요. 근데 그 가액을 몰래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현금으로. 걸리겠냐?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가가 존재하는데 세금 신고 올바르게 했느냐. 15억의 시가를 있는데도 무시하고 10억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결국 추징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세 가지 사항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오늘 양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매수를 보여주네요. 특히 거래소 쪽 대형주들 많이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오늘은 요 정도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